3. 아버지의 꿈, 나의 꿈. 아버지의 꿈. 사실 나에게는 아버지가 낯설다.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내가 태어나고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해방을 맞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농토가 중요한 재산이자 생산수단이었던 시기, 아버지는 고향 마을에서 만석군 부자였다. 논밭은 소작을 주어 소작인이 농사를 지었다. 당시 소작농들은 열심히 땀 흘리며 농사를 지어봐야 소출의 절반을 지주에게 내야 해서 보릿고개가 오는 시기쯤이면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이 힘들었다. 아버지는 그런 소작인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셨던지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고 한다. 당시 정황을 그려보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땅을 소작농에게 그냥 나누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이웃 마을들에까지 퍼져갔다. 소문을 들은 지주들이 달려와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렇게 되자 다른 소작농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지주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급해진 지주들은 아버지를 공산주의자라고 고발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사회 질서와 건전한 풍토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체포되어 투옥됐고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서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아버지는 수감 중에도 세상의 변화를 꿈꾸셨던 것 같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허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남기셨으니 말이다. 아버지는 선하고 의로운 분이셨다고 생각된다. 얼마든지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으나 힘들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려고 하셨다고 생각된다. 자신이 가진 이로운 것을 남을 위해 베푼다는 의미의 자리이타의 행을 몸소 실천하셨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러한 좋은 뜻과 행동은 당시 좌우의 이념 대립과 혼란 속에서 오히려 생을 마감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만약 아버지의 생각과 실천이 용인되는 사회였다면 아버지는 아마 고향 마을에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으며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마을 어귀에 공덕비가 세워졌을지도 모른다. 이념을 넘어 나는 이제 아버지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길에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는 달리 타고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고 그 방법도 전혀 다르다. 그리고 더욱 큰 목적과 목표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 나는 이데올로기, 이념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우스갯말로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허파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이념을 넘어서서 모두를 아우르며 모두를 이롭게 하겠다는 나의 정치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사람들이 소중히 하는 이념이나 신념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인간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완벽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신념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방 직후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좌우의 이념 대립, 그것은 남북의 전혀 다른 정치 경제 체제를 수립시켰고 결국 민족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한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던가?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것이 세상에 이로움을 주어야지 증오와 대립과 분열, 급기야 살상까지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관용을 베풀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내 생각과 믿음이 소중하면 마찬가지로 타인의 생각과 믿음도 그에게는 소중한 것임을 서로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한다. 비단 정치적 신념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종교도 존중하며 인정해주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자세를 모두가 갖는다면 이 사회는 보다 너그럽고 평화로우며 따뜻해질 것이다. 개헌이 아닌 재헌이 필요한 때, 지금 우리 헌법은 이데올로기가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이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그 나라가 내세우는 이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떤가, 국민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가 중요하다. 지구상의 민주국가라고 내세우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 누가 보아도 민주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념이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형식적 구호에 불과한 것임을 말해준다. 나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이념 표방 조문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신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는 중산주의 국가라는 내용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충분히 중산층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경제 수준을 지닌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당연히 그러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산주의 국가란 모든 국민이 제도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를 뜻하는 말로 내가 명명해 본 것이다.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 이념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국민의 생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국가,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중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서 대한민국은 주식회사로서 주주인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의식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그 다음으로 들어갔으면 한다. 내가 그렇게 바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나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란 개인들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이다. 나는 그것을 주식회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구성원인 국민은 주주로서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은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주,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CEO, 공무원은 회사원, 직원이 되는 셈이다. 국가의 총 재산은 수천 년에 걸쳐 우리의 선조들과 지금의 우리가 일으키고 축적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규정하는 순간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달라지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강력한 실체적 권리가 된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는 당연히 배당금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이다. 국가를 주식회사로 국민을 주주로 규정하면 국가는 당연히 국민에게 배당금을 주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총 재산은 대략 7경 원에 이른다. 주주가 5천만 명 정도이니 총 재산을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4억 원 정도의 재산 지분을 갖게 된다. 이 지분은 태어나자마자 할당되며 매매나 양도, 상속, 압류는 불가하다. 그리고 사망과 함께 소멸된다. 국민은 이 지분에 대하여 일정 나이가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은들 실제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늘어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당한 경우 외에는 세수 중의 일부라도 국민 전체에게 당연한 지급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 국가를 주식회사로 국민을 주주로 규정하여 배당을 해줄 때 국민은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국가를 국민에게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면 헌법의 기타 조항도 바뀌어야 한다. 결국 개헌 정도로는 안 되고 재헌 수준으로 헌법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재헌의 내용 가운데는 국가가 국민에게 배당을 하는 주식회사라는 것과 이에 국가는 차질 없이 주식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 재헌 헌법에 맞추어 신속히 법률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적이고 점증적인 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가 늘어나야 하므로 개인과 기업이 상부상조하며 국가 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조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주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헌법이 재헌되면 국민의 위상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정립될 것이다. 그리고 이 헌법은 공의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